이제 잘 들리죠? 너무 울려서 저도 지금 조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오늘은 마이크 테스트 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잠시만요. 요거 좀 제가 인식을 좀 해 놓고 있을게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인제 곧 시작할게요. 오늘 와우넷 쪽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잘 안 돼 가지고 제가 오늘은 그냥 이쪽에서 여러분들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유튜브에서만 여러분들 오늘 하고 마무리 잘하도록 할게요. 일단 자, 여러분들 밤사이에 우리 시장이 하루 쉬었죠. 광복절로 우리는 하루 쉬는데 자, 여기 여러분들하고 채팅을 조금 오가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 가지고요. 저기 채팅창 좀 열어 놓을게요. 음. 채팅창을 네. 네, 안녕하세요. 인사 좀 나눠 볼까요? 안녕하세요. 하나님 오셨고 별하늘님 오셨고 오늘 또 프라이어티 님은 항상 1 등으로 공휴일에도 감사드립니다. 별하늘님, 라일락님, 안젤로 님 이제 잘 들리시죠? 네. 목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핑크가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별하늘님. 이제 목소리가 뭐 제대로 잘 들리고 울리지도 않고 그렇죠? 오늘 음 하루 연휴였는데 어떻게 잘 쉬셨어요? 반갑습니다, 이성희 님. 안녕하세요. 이 오빠 뭐야 님. 이 언니 뭐야가 아니라 이 오빠 뭐야 님. 안녕하세요. 사라 님도 잘 계셨어요? 뭐 연휴 동안 별일 없으셨죠? 네. 근데 인제 우리 시장이요. 이번 주에 뭐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다가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약하지도 않고요. 시장이 좀 뭐라 그럴까 아주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그런 무슨 계륵 같은 그런 장세이긴 한데 그래도 나름 지금 뭐 잘 유지는 해 주고 있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적어도 지금 코스피가 3,225 면 그래도 우리가 3,225면 3,200 이상에 있는 거잖아요. 의미 있는 숫자라고 볼 수 있고 지난주 대비 시장이 상승을 했던 거예요. 마감은 0.49% 상승으로 끝났지만 주중에는 1% 가까이 끝났고요. 높은 지점이 있었고 코스닥도 815 위에서 끝났으니까 지난주 대비 0.74% 상승이고 주중에 제일 높았던 지점이 한 1.36% 상승했다가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 시장, 양시장 상승했던 지점 분명히 더 있었는데 더 크게 그걸 좀 약간 어 뱉어내고 좀 약간 상승분을 좀 반납하고 끝난 시장이었긴 했어요. 근데 월, 화, 수, 목 딱 4 일간 진행되었던 시장이었는데 다른 거보다 환율이 조금 약간 심상치 않아요. 다시 환율이 또 올라갈 만한 어떤 그런 지점에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환율 차트를 좀 보니까 요즘 유튜브 고수들 보면 거의 매매 안 하거나 손절이 커요. 자, 원달러 환율이 1,389.50원 이고요.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지난주 대비 그래도 '지난주에 진짜 많이 올랐다.'라고 '아 이거 어떡하지?' 그랬는데 이번 주도 쪼끔 더 오른 거예요. 게다가 인제 주중에 1,393.50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이거 이러다 또 1,400 보는 거 아니야?' 1,400 본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주식을 내다 팔겠죠.
한 차선 보기 싫은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내다 파는 어떤 그런 것들 고민 좀 되는 상황이고요. 10년물 국채 수익률 4.29면 지난주 대비 변동 크게 없어요. 자, 미국 시장이 오늘 다우가 굉장히 좋았는데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뭐 소식이 좀 나오면서 좀 상승하면서 마감했어요. 미국 시장이. 다우만 마감을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하고 S&P 500은 오히려 하락했는데 뭐 워낙에 이번 주에 많이 올랐으니까 그 정도 반납하는 거는 뭐 유도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의 빅스 지수가요. 15.09 레벨이면요. 뭐 위험이라고는 이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좋은 미국은 태평성대합니다. 다만 우리 K 증시는 공포 지수가 20.46 레벨 항상 18 기준 삼으라 그랬죠. 18보다 위에 있으니까 많이 높진 않아도 언제든지 공포가 밀려 들어올 수 있는 K 증시인 거예요. 20 레벨이면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요. 확 변동성이 올라가서 하락도 나올 수 있는 지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은 그렇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은 거죠. 자, 하이라이트 좀 부분 보면 밤사이에 그 트럼프하고 푸틴 얘기가 좀 있긴 했는데 어떻게 진행될지는 사실 푸틴보다는 트럼프 손에 달린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뭐 뭔가 시장이 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그동안에 전쟁이 너무 길어진 만큼 정식 소식도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어떤 지점이 있다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 전쟁이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았으면은 지금까지 안 끝낼 이유도 없었을 텐데 생각보다 오래 길어지고 있죠. 자, 미국에서 연준이 금리 전망이 이번 주에 비컷 소리가 나왔어요. 특히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의 입에서 또는 그 관계자들 입에서 나왔는데 9월 비컷이라 그러면요. 이제 한다는 건 아니고 비컷이라 그러면 50bp인 거죠. 25bp로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50bp. 그 소리가 나오면서 그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미국 증시가 막 확 타오르기 시작했잖아요. 이번 주에. 근데 오늘 딱 금요일 날 우리는 쉬었지만 미국의 금요일 날 마감을 좀 보면 금리 인하 이거 확실한 거임?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금리 인하 한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 확실함?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밤사이에 트럼프가 반도체 관세율을 200에서 300%? 지난주에 100% 얘기 나와서 사실 좀 웃었잖아요. 비웃었잖아요. 또 탁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또 저렇게 얘기해 놓고 도망갈 거지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이번 주 어저께 이제 금요일 날 트럼프가 미국 시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를 반도체 관세율이 100%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때릴 수도 있다. 200에서 300%를 시사했다는 거는 약간 공포스럽게 위협을 준 거긴 하죠. 근데 문제는요. 이 공포가 있느냐고요. 공포가 1도 없어요. 왜? 나스닥이 하락 마감했고 S&P가 하락 마감했지만 미국의 빅스 지수는 15 레벨밖에 안 돼요. 물론 빅스 지수 안에는 다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우는 상승했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미국 시장 공포감 별로 없어요. 자, 200% 300% 시사했다 그러면 좋다 이겁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반도체만 미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만 쓰라 이건데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요. 어느 정도는요. 미국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유리한 것이 더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처음에는 이 얘기가 모두에게 다 때려 맞는 그런 소식이 될 수 있어도 결국에는 미국의 공장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싸움이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 반도체가 결코 불리하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역시 장사꾼입니다. 엔비디아가요. 그동안에 이 지금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하는 거가 막혀 있었거든요. 특히 인제 반도체 중에서도 굉장히 이 사양이 높은 고사양 반도체는 중국에 납품을 못 하게 돼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보안 문제, 국가 안보 문제로 인해서 못 하게 했는데 이제는요. 아니요. 엔비디아한테요. 중국에 납품하래요. 납품하래요. 대신 매출의 15%를 세금으로 납부해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역시 장사꾼다운 트럼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반도체를 중국에 갖다 내다 팔지 못하게 해 놓고 이제는 팔으라. 마음껏 팔아라. 대신 15%를 세금으로 내라라는 건데 이제 이게 여러분도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지금 반도체 엔비디아한테만 이게 상황이 이게 적용이 될까요? 만약에 미국의 세금을 걷어들이는 어떤 시작점, 새로운 모델의 시작점이라면 엔비디아 말고 반도체 섹터 말고 다른 섹터에도 이게 적용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중국에 그동안에 수출 못하게 했다가 수출을 하게 열어주고 퇴로를 열어주고 그 대신 미국 정부의 세금을 15%를 때린다. 이게 새로운 모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업계의 어떤 이론입니다.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이제 미국에 날아갑니다. 그런데 혼자 가지 않고요. 우리나라의 4대 그룹 총수들을 집결해가지고 한미 경제 외교에 힘 보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혼자 갈 수는 없죠. 정치계와 이제 경제의 어떤 결합, 이 정경 같이 해가지고 사실 미국의 외교에 힘을 보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같이 간다고 하니까 가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쏟아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그래서 아직 우리 미리 가 있죠. 지금 미국에 미리 가 있는 4대 그룹 총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을 더 착착 진행 잘해서 우리한테 좋은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오길 기대해 봅니다. 북한이요. 우리 여러분들 이번에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정상회담 하면 분명히 북한 얘기 나오지 않을까 다들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다들 이 얘기는 기대하고 있는 바 아닙니까? 근데 이제 김여정이 한마디 했습니다. 대남 확성기 철거한 적도 의향도 없다. 미국하고 마주 앉을 일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는 했지만요. 항상 이네들도 말을 잘 바꾸잖아요. 뭔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저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만약에 유리한 환경이 나온다 그러면 미국하고 마주 앉을 리가 없는 게 아니라 미국하고 마주 앉겠죠.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매주 제가 2주, 3주를 앞서가는 이 증시 일정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역시 이번 주에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들은 이제 8월 25일부터 2주간이죠. 자, 25일에서 31일까지 엔비디아, 휴레패커드, 베스트바이, 갭 등이 이제 실적을 발표하는데 엔비디아의 실적은요, 제 생각에는 또 한 번의 레벨업이 나오지 않을까. 여전히 핫하다고 합니다. 각 빅세븐들뿐만이 아니라 각국의 정말 IT 회사들은요, 엔비디아의 이 GPU를 얻지 못해서 안달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북새통이라고 해요. 여전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 8월 25일 주간에 25일에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지난 30일 날 체결한 무역 합의 내용을 발표할 거라고 우리 어느 정도는 가이드라인 나왔죠. 우리도 상호관세 15%이고요. 품목별로 뭔가 좀 다른 차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얘기가 지금 나온 거는 좀 오래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번 주에요. 다들 이제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 불러다 놓고 경제 얘기만 할 것인가 아닐 거다. 북한 이야기, 외교 이야기를 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우리 다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요. 다른 거보다 다른 대북주, 그동안의 아난티, 대표적인 금강산 관련주, 우리 금강산 관광 관련주를 알고 있고 하잖아요. 근데 그쪽 말고요. 이번에 개성공단, 그러니까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 이번 주에 올랐어요. 관련주들 있잖아요. 이번 주에는 이상하게 개성공단 관련, 그러니까 그동안에 폐쇄되었던 개성공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려고 하나 싶기도 하고요. 남북 경협이 또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 근데 아나티 같은 회사들은 오히려 약간 이번 주에 조정을 받았고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상승을 한 것은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하다. 그리고 이제 이번 정상회담, 미국하고 우리하고 정상회담에서 당연히 효자 노릇을 할 것은 조선주가 된다고 다들 알고 있잖아요. 조선에 대한 미국의 마가 프로젝트에 의해서 조선주가 더 빛을 볼 거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막바지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고요. 원래 이제 만약에 이제 트럼프하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만나잖아요. 그럼 이미 다 모든 게 다 완료된 상황이지. 거기서
결론을 낸 상태에서 악수만 하러 만나는 거지 그전에 실무진단에서 이미 다 내용은 다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창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두 사람이 만났다. 트럼프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만났다는 건 이미 다 결론 다 끝내놓고 그냥 악수만 하는 이야기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3국 안보 협력 중요성도 강조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자, MSCI 지수 재조정이 있습니다. 리밸런싱. 여기서 새롭게 편입되는 종목이 두산, 효성중공업. 주가 지금도 강하죠. LIG 넥스원은 좀 조정기에 좀 들어갔죠. 조정기에 들어간 이유가 왜 MSCI 지수가 재조정되고 리밸런싱 되는데 왜 LIG 넥스원이 하락했을까요? 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종식 얘기도 방산주에는 좀 약간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었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오히려 재건주가 올라오고 방산주에게는 조금 약간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모든 각국에서 지금 워낙에 많이 늘리고 있어요. 각국에서 방위비는요, 지금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의 K방산에 대한 어떤 수출은요, 계속 2차 레벨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전쟁이 종식된다고 해도, 저는 방산주들은 여전히 더 추가적인 또 실적을 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도에 미국에서 25%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인도가 좀 괘씸죄를 받았죠. 지난주에 제가 3주차로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내용인데 러시아 교역국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래요. 러시아 교역국. 그러니까 무슨 괘씸죄를 받았어요.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을 해서 미국의 괘씸죄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해당 추가가 관세가 부과된다면 인도의 총 관세율이 50%가 된다는 건데요. 이건 너무나 가혹한 거 아닙니까? 아무튼 그렇게 지금 되고 있죠. 이번 주에 적지 않게 화장품 종목들이 또 조정도 받았던 지금 기억이 있는데 일단 미국에서 소액 소포 관세가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800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11만 원 정도 되는데 110만 원 정도 이하의 소액 소포에도 관세가 부과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작은 소포를 보낼 때는 $110 미만의 제품을 미국으로 소포로 보내면 솔직히 관세가 없었는데 이제는 거기에도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니까 이제는 세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세상이 된 건지 상품당 이제 $80에서 $200를 정액 부과한다고 합니다. 종량제 매겨진다고 하니까 별로 우리 같은 그냥 우리들한테 별로 기분 좋은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쵸? 미국 여행객은 $200까지의 개인 문품을 면세로 반입할 수 있다고 하고요. 진정한 선물을 이제 $100 미만으로 여러분들 이제 미국에 있는 친지한테 선물 보낼 때는 $100 미만짜리로 해야 관세를 맞지 않는다. $100 이상의 선물을 보낼 때는 관세를 맞는다. 그래서 이 업계에서는요, 미국 소비자에게 화장품하고 의류 등을 판매해 온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상하이 협력 기구가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중국 천진에서 열립니다. 여기에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초청이 되는데 여기 인도 총리도 여기에 참석한다고 해요. 아까 전에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해서 괘씸죄를 받았잖아요. 관세에서. 근데 러시아, 푸틴, 또 인도 총리까지 또 여기 만난다고 하고 거기다가 또 중국까지 만난다고 중국에서 열리는 여기 만난다고 하니까 이거를 시장에서 어떻게 바라볼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유류세 인하를 10월까지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종료된다고 했거든요. 8월 말까지 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 2개월 연장을 한대요. 지난 시간에 제가 8월 말에 유류세 인하가 이제는 끝난다 그랬는데 정부에서 2개월 연장해서 10월까지 연장을 한다고 합니다. 정유, LNG, LPG 여러분 연장된다는 거.
SKC가 자회사 SK넥실리스, LG, SK안금털고, 조단위 배터리 동맹 관련에 대한 어떤 제공시가 있고요. LG화학, 이제 NCC도 물적 분할의 검토에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LG화학에서 그동안에 굉장히 큰 매출을 담당했던 이전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 소재 2차 전지 쪽은 내보냈고 이미 NCC도 내보낸다. 이제 이러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LG화학이 점점 이 물적 분할을 하면서 또 한 번 시장에 참여자들한테 우리 투자자들한테 욕을 먹을지 한번 이것도 볼만한데 NCC 부분은 사실은 약간 LG화학의 오히려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있는 게 그동안에 실적을 갉아먹었어요. NCC 부분이. 그러니까 이 갉아먹었던 실적을 내보내면 오히려 LG화학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계기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에서 해석하기 나름인데 오히려 LG 엔솔을 내보내면서 욕먹었던 거랑 반대로 NCC 쪽을 물적 분할하면 그동안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에서 도려낸다.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NCC 2공장 매각 착수를 좀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아마도 떠나보낼 결심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죠. HD현대중공업 214급 잠수함 성능이 개량된 우선 협상자 관련 보도. 우리 잠수함 쪽은요, 확실히 이제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 싸움이잖아요. 이 나란히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서로 협력 관계이자 경쟁 관계이자 이런데 사실은 이렇게 우리나라가 잠수함 쪽에도 이제 어느 정도 이 입지가 좀 굳어지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로 봅니다. 셀트리온이 충남 공장을 세운다. 28년까지 3천억 투자한다고 하니까 뭐 보시고요. DI 동일 양극박 자회사 동일 알루미늄 합병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요.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뭐 금리 얘기 나올 텐데 우리가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동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미국은 지금 이제 막 시작된 관세로 인해서 개인 소득이나 개인 소비 지출에 이 관세가 영향이 이제 도래한 건지를 아마 이번 7월부터 이후부터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아마 그것이 지표로 아마 잡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관세가 높아졌기 때문에 모든 품목의 관세가 높아졌으니까 당연히 그 가격이 소비자들한테 전가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비자들에게 이제 어떤 소비 여력에 대한 위축이 분명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9월 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월이 마감이 되고 3주차 여러분들 증시 캘린더인데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보면 이름이 제가 세일즈포스인데 이름을 일자에서 이자로 잘못 썼네요. 표기를. 브로드컴, 베스트바이, 갭 등인데 브로드컴이 너무너무 중요한 또 반도체 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주요 실적 발표에 우리가 이제 9월 달에도 좀 볼 내용들이 있구나 보시면 되고 9월 1일에서 7일 이 주간에 우리나라의 예금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한대요. 지금 현행은 5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예금에 넣었다가 잘못되었을 경우 우리가 5천만 원까지는 나라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거를 1억 원으로 상향을 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 뭐 은행, 저축은행, 보험, 금융투자업권, 상호금융의 예금 보호 한도도 동시에 1억 원으로 상향이 될 거라고 하고 여기에다가요. 예금하고 별도로요. 퇴직연금이요.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 원까지 보호가 될 거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하고 있다 그러면 따로따로 예금에 1억, 그다음에 퇴직연금 1억 하면 총 2억 원이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하니까 우리한테 좋은 소식인 것 같고요. 역시 이거는 좀 볼만한 내용이다. 그다음에 이제 NCT라는 그룹이 있죠. 엔터테인먼트 SM 그룹이고요. 아티스트 NCT 세 번째 미니 앨범을 발매한다고 합니다. 뭐 타이틀곡이 컬러라고 하는데 이제 젊은 친구들은 역시 이런 NCT 같은 그룹들이 이런 신곡을 발매를 하고 타이틀곡을 내놓으면 굉장히 여러분들 이 매출이 확 뛰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SM과 엔터테인먼트 전반에서 보는데 지금부터 엔터테인먼트 내용들이 꽤 많아요. 르세라핌도요. 북미 투어를 개최하고 있대요.
하이브 소속이잖아요, 르세라핌이. 근데 인제 하이브 산하 레이블이 이름이 소스 뮤직인데 여러분들 하이브 하면은 뉴진스가 또 생각이 나죠. 뉴진스하고 르세라핌 다 둘 다 이제 여성 걸그룹인데 르세라핌이 북미 투어를 지금 개최를 하고 있는데 음 아무튼 9월 3일 날 시작해 가지고 뭐 샌프란시스코, 뉴요크, 뭐 그랜드 프레리, 뭐 잉그루드,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라스베거스, 멕시코 시티까지. 그러니까 한 달을 꽉 채우는 거네요, 북미 투어가. 저도 지금 날짜를 지금 봤는데 한 달을 채운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매출이 얼마나 나올까요? 꽤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지금도 뭔가 매출에 신장이 좀 기색되고 또 하나 또 있죠. 아까 NCT SM이었잖아요. 에스파 여기도 걸그룹인데 9월 5 일부터 미니 앨범을 또 낸다고 합니다. SM 엔터테인먼트도 계속 주목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중국에서 전승절 열병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열려요. 9월 3일 항일 전쟁,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제2 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 기념식을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또 푸틴이 또 초청이 되는 거죠. 여러 가지로 푸틴은 중국과의 밀월 관계는 뭐 대놓고 밀월 관계는 하는 거니까. 여기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초청 여부가 관심을 모이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혹시 초청이 된다면 한국하고 중국하고 관계가 개선 기대감이 당연히 있겠죠. 그다음에 인제 그다음 수순으로 시진핑 주석이요. 방한 여부도 우리가 계속 우리가 좀 추적하고 있잖아요. 진짜 올 것인가 말 것인가 계속 썰만 많고 무성했는데 시 주석이 방한을 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전에 만약에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오려면 저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한중 여기에 참석해야 되는 게 아닌가. 여기 전승절에 뭐 이런 주고받는 게 있겠죠. 그러면 역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주 식 있죠. 그리고 화장품, 여행, 호텔, 카지노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인제 뭐 볼 수가 있어요. 자, IFA 2025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가 개최가 됩니다. 보통 가전 전시회 하면은 매년 CES라고 해서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연초에 2월 초나 1월 말이나 2월 초에 열리는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국제 가전 전시회가 있잖아요. 자, 그거는 인제 연초에 열리고요. 매년 이렇게 가을에 유럽에서 또 가전 전시회가 열려요. 자, 올해 IFA는 미래를 상상하다라는 주제로 개최가 되는데 역시 가전이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가전의 대명사 두 회사가 있잖아요. LG전자하고 삼성전자. 두 회사가 당연히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LED TV 115인치 고급 사양이겠죠.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LG전자에서는 AI 홈 솔루션 그러니까 AI가 다 접목된 가전들을 지금 선보이잖아요. 우리 요즘에 TV 광고에서 보면 AI가 접목된 가전들을 보면 '와 진짜 기가 막히다. 사고 싶다. 구매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워낙에 광고도 너무 코지하고 예쁘게 광고를 때리잖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요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요거 되게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세계 폐암학회가 개최가 되는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가 됩니다. 9월 6 일에서 9 일까지인데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회사가 리가켄 바이오예요. 리가켄 바이오가 여기서 이번에 폐암 관련해 가지고 초록을 발표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리가켄 바이오 말고도 폐암해서 뭐 우리가 볼 만한 회사 유한양에 있고요. 당연히 또 HLB도 들어가죠.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인제 지금 제약 바이오 섹터가요. 은근히 여러분들 불을 좀 뿜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여기도 여러분들이 볼 만한 거고 자, 미국의 연준 베이지북 공개가 있어요. 경제 동향 보고서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또 관세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에서 경제 동향 보고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좀 참고해 볼 만하고요. 그다음에 고용 동향 보고서. 이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항상 고용 시장이 항상 경제의 어떤 지표의 바로미터예요. 지난번에 고용이 굉장히 꺾였다고 하면서 한번 시장이 조정 나온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고용은 그만큼 시장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지표가 돼요. 근데 8월 달 고용 동향 지표 지난 7월에 별로 좋지 않았는데 만약에 8월까지 고용 동향 지표 보고서에 별로 좋지 않은 시그널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좀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동향 보고서만큼 정말 주식시장에 바로바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없거든요. 왜? 이것이 바로 금리 인하로 연결되는 바로미터가 또 되고 하니까 우리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오셨다고 매주 잘 보고 있다가 처음 인사한다고. 젠스님, 안녕하세요. 오셨군요. 네. 자, 증시 킬러는 여기까지 마감을 할게요. 그리고 오늘은요, 이상하게 와우넷이요, 뭐가 방송 자체가 열리지가 않아요. 제가 와우넷 회원들을 위해서 방송을 열었는데 동시 송출을 하려고 했는데 동시 송출 자체가 안 되게끔 공개 방송이 열리지가 않아서 오늘 그냥 유튜브에서만 방송을 합니다. 자, 증시 캘린더는 여기까지였고요. 이제 공감 일정으로 넘어가 봅니다. 여러분도 공감 일정 오늘 제목을 보신 분들 있으면 대강 오늘 박윤진 대표가 만든 썸네일을 대강 보고 왔다 하신 분들 1번 한번 눌러봐 주세요. 자, 나는 오늘 박윤진 대표가 만든 썸네일을 어느 정도 나는 오늘 보고 예고편을 보고 왔다고 분 있으십니까? 제가 오늘 썸네일이 뭐예요? 누가 온다 그랬어요? 어. 주바이님은 1번을 눌러주셨어요. 한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오케이. 또 1번 눌러주셨다. 누가 온다고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기다 적어보세요. 누가 온다고요? 8월 다음 주에요. 다음 주에 누가 온다고요? 우리나라에?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으로 출국을 하고 하겠지만 빌 게이츠가 우리나라에 와요. 자, 빌 게이츠 얘기를 오늘은 공감 일정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 게이츠가 온다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야기를 커밍아웃 했으니까 알겠다 1번 눌러봐 주세요. 자, 빌 게이츠가 옵니다. 빌 게이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각자의 빌 게이츠에 대한 이미지가 있죠. 자, 조대영님, 또 우리 프라이어리티님, 별하늘님, 빌 게이츠 온다. 자, 여러분들 빌 게이츠는 어떤 사람입니까? 빌 게이츠 하면은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정말 창시자 아닙니까? 공동 창업자이지만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적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래서 PC의 대중화에 기여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만든 이 업적 중에 정말 PC의 대중화, 윈도우, 우리 그리고 예전에 베이직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 베이직 언어를 만든 컴퓨터의 언어를 만들었고 지금은 윈도우 이거 없으면 우리 PC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 윈도우 회사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정말 이 대단한 사람인데 수년간 세계 부자 순위 1위를 유지했던 사람이에요. 수년간이 아니에요. 수십 년간. 지금은요. 와, 지금 뭐 엔비디아의 젠슨 황, 또 가끔씩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또 우리 또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같은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수십 년간 세계 부자 순위에서 항상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부자 1등은 누구야? 그러면 항상 빌 게이츠를 꼽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마이크로소프트 창시자이고 정말 대단한 혁명가지만 지금은 자선가로서 인류 복지에 헌신하고 있다고 알고 있으시죠? 그래서 지금은 이혼했지만 본인의 원래 이제 와이프였던 멀린다 게이츠하고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백신, 뭐 교육, 빈곤 퇴치에 수십조 기부를 하고 있는 지금은 사회 복지가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관심 있는 영역은 기후 변화하고 미래 기술에 투자한다. 사실은 은퇴한 것 같은 생각도 들지만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행보는요. 다시 한번 AI로 쏠렸어요. 그래서 오픈 AI, 챗 GPT를 만든 오픈 AI 있죠. 오픈 AI에 굉장한 투자를 했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오픈 AI는요 어떻게 보면 같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기술은 인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끈다는 철학을 실천하는 인물로 우리는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남긴 명언 중에서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죽을 때도 가난하다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래요. 당신의 잘못이래요." 좀 깨닫는 바가 있죠. 우리가 비록 가난하게 태어났을 수는 있어도 죽을 때는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잘 살고 끝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이후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은퇴했죠. 그러니까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많은 지분을 갖고 있던 것도 지분을요 매도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지분을 진짜 많이 거의 갖고 있지 않아요. 많이 팔았어요. 팔아서 그거를 가지고 뭐 했죠? 재단을 만들어서 지금 전 세계에 "빈곤층에 기부하겠다. 나는 전 세계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업무를 관둔 전이래요. 그만둔 이후 자선 사업을 통해 비롯한 프로젝트에 힘을 쓰고 있는데 2014년 3월 27일자에 롤링스톤즈에 실렸던 인터뷰에 다양한 이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어요. 이 사람이 이제 가장 이 핵심으로 꼽고 있는 게 뭐냐면 기후 변화. 본인의 가장 관심사, 돈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기후 변화, 또 자선 활동이거든요. 다양한 기술 회사들과 관련자들 그리고 미국의 상태에 대한 그의 견해를 밝혔는데 이거는 게이츠의 음모론이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50년 후를 내다볼 때 게이츠는요. 향후 50년 혹은 100년 안에 매우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예언가적인 입장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는 이게 전 세계적인 유행병, 핵이나 생화학 테러 행위로 인해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이걸로 이런 일이 벌어나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얘기는 벌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향후 50년, 100년이면 본인도 죽고 없을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무슨 불사조도 아니고 이제 살아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향후 50년, 100년 안에 뭔가 전 세계적인 유행병이 또 돌을 수가 있고 핵이나 생화학 테러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어떤 예언자적인 입장을 좀 취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이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빌 게이츠는요. 그래서 3년 만에 다음 주 우리 방한을 하거든요. 자, 이 사람의 와이프였던 멀린다 게이츠죠. 두 사람이 같이 방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 빈곤국 백신 보급 프로젝트 워낙에 IT 혁명가로 알려져 있던 사람인데 지금은요. 이 사람은 바이오를 뗄 수가 없을 정도로 바이오 백신 보급에 앞장서고 있어요. 그때 가장 그게 두드러졌던 것이 언제냐면 코로나19 때죠. 그래서 "한국 바이오 기업하고 협업을 모색할 거다. 여기서 대표적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 LG화학 등을 만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270조 원 백신 프로젝트로 K바이오와 글로벌 공익을 동행할 거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사람 돈 많은 거 아시죠? 275 원입니다. 장자. 근데 2045년까지 모두 사회에 환원할 거라고 하는데요. 자, 내용은 기금 대부분이 빈곤층, 가장 전 세계에서 빈곤층이 많은 곳이 이제 아프리카잖아요. 아프리카에 집중되어 있을 거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시급하게 보급해야 될 것이 바로 백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게다가 이 사람이 AI 어쨌든 IT 혁명가잖아요. 그래서 AI하고 접목한 의료 혁신 서비스를 또 어떤 구현을 할 거다. 우리 이렇게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방안을 하는데 왜 한국일까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한국은 민간 분야의 백신 개발에서 선두에 있다. 이걸 언제 얘기했는지 알아요? 문재인 대통령 때. 그러니까 코로나 때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낸 서한이에요. 이때는 전 세계에 솔직히 이제 완전히 비대면 세상이었기 때문에 빌 게이츠도 이렇게 여행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방문하지는 않았고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를 이제 했었죠. 그때는 이제 비대면이라 여행도 너무 제한이 되었고 각국에 이제 다 올스탑이 돼 있었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그때 이제 방한한 건 아니고 전화로 했었죠. 그러면
자, 우리나라가 갖는 어떤 왜 한국일까?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있다. 게다가 대량 생산 가능한 산업 기반. 대량 생산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반도체로 치면은 여러분들 뭐예요? 파운드리 같은 역할을 하는 CMO죠. CMO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있지요. 셀트리온 같은 회사들, 아니,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표적이잖아요. 게다가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여기 대단한 업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제 프로젝트 경험성과 신뢰성이 있다 보니까 게이츠 재단에서 파트너 선정 기준은 이 세 가지예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이 여기에 선도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옵니다. 자, 협력 후보 첫 번째,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할 내용이죠. SK 바이오사이언스. 빌 게이츠가 극찬한 SK 바이오사이언스 상장 날개. 이때 상장이 되었는데 언제냐면요. 날짜가 2020년 7월이에요. 여러분들 이 2020년 그러니까 한참 코로나가 진행이 돼서 막 우리가 모두가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꼼짝 못하고 있을 그때 그 시절이에요. 지금은 이제 잊혀져 갔죠. 그 시절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또 상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빌 게이츠가 극찬했다고 하면서 게이츠 한국 백신 개발사 선두, 라이트 펀드의 출자 구매 확대. 이때 이 삼성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그때 이 완전히 IPO는요 대단했다고 우리가 그때 거물급 IPO였다고 우리 기억하죠. 자, 어쨌든 코로나19 국산 백신의 스카이코비언이라는 회사를 만든 회사고요. 게이츠 재단과는 이미 저소득국, 그러니까 주로 이제 아프리카국이잖아요. 백신 플랫폼 구축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회사고요. 특히 백신의 개발, 임상, 생산, 공급까지 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이에요. 어쨌든 바이오사이언스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제가 여기 지금 연필이 기능이 안 되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만 보지 마시고요. 같은 그룹사 계열 안에 SK 바이오 함도 여러분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 LG화학이에요. 우리는 LG화학하면 예전에 물적 분할되었지만 배터리, 이체 전지를 가지고 있었던 회사. LG엔솔로 이제 분할됐지만 LG화학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대표적인 화학회사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아까도 NCC 물적 분할한다는 이야기 들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화학회사로 알고 있지만 사실 LG화학이 하고 있는 대단한 영역 중에 하나가 생명과학 쪽에 제약 분야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미 기업 이미지가 강하지만 국내 백신 생산에 큰 축을 하고 있는 LG화학이에요. 그러니까 NCC 부분도 도려낸다라고 하면 어쩌면 LG화학은요 생명과학 쪽으로 굉장히 회사를 더 키울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제약바이오 회사로 완전히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NCC를 문적 분할시켜버리면 비형 간염, 수두, 폴리오, 전통 백신 대량을 생산 중이에요. 그리고 저개발국으로 수출 경험이 많죠. 그리고 게이츠 재단 측이 원하는 기술하고 안정적인 대량 공급에 충족되는 몇 안 되는 기업이에요. 아까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어요. LG화학 여기가 이제 끝이 아닙니다. 협력 후보 또 세 번째 SD 바이오센서. 여러분들 요 있잖아요. 요 코비드19 요 진단 키트. 요 키트 여러분들 집에 다들 갖고 계시죠? 자, 여러분들 이 진단 키트 갖고 계시죠? 다들 요거는 여러분들 보고 계신 거죠. 요거 집에 어느 정도는 있지 않으세요? 자, 이거는 다들 갖고 있죠? 갖고 있다. 1번 한번 눌러봐 주세요. 우리 집에도 있어요. 이 회사가 어딥니까? 코로나19 진단. 지금도 만약에 감기가 좀 심하다 싶으면 우리가 진단 키트를 꺼내서 여러분들 한번 우리 진단해 보잖아요. 혹시 내가 코로나 걸린 건 아닌가? 그때 SD 바이오센서 걸 거의 다 사용을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SD 바이오센서를 사용 안 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야말로 진단 키트의 최강자인 거죠. 게다가 이제 진단 키트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말라리아, 결핵, HIV, 코로나19까지 감염병 조기 발견에 필수적인 진단 키트를 100여 개국에 이상의 지금 공급 중인 회사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빌 게이츠 재단에서 눈여겨볼 만한 회사인 거죠. 게이츠 재단 측이 원하는 조기 진단.
그러니까 진단이 진짜 중요한 거죠. 조기 진단, 신속 대응에 적합한 회사예요. 그래서 협력 후보 세 번째에 SD 바이오센스가 들어갑니다. 자, 협력 후보 네 번째는요. 유바이오로직스예요. 유바이오로직스 하면 여러분들한테는 익숙치 않을 수도 있지만 세계 최초로 경구용 콜레라 백신 유비콜을 WHO의 승인을 받아서 상용화한 기업이에요. 콜레라 백신 하면 여전히 우리가 좀 못 사는, 그러니까 빈곤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의 병이에요. 콜레라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요 거의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이 유비콜을 WHO의 승인을 받아서 상용화한 기업이니까 당연히 보는데, 중요한 거는요 이게 맞는 형식이 아닌 거예요. 정구형이요. 먹는 형식에. 그거 얼마나 편리합니까? 장티푸스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백신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장티푸스.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볼 수 없는 병이잖아요. 그래도 아직도 빈곤국에게는 볼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한 어떤 게이츠 재단에서 눈여겨볼 회사고요. 특히 경구형 백신은요, 냉장 보관하거나 주사기가 없이도 투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같은 데서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아도 되고 주사기가 없어도 투여할 수 있고요. 얼마나 편안하게 보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목받고 있는 회사가 유바이오로직스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보셔야 되겠죠. 너무너무 보셔야 되겠죠. 게다가 또 한 가지, 시장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저는 라파스라는 회사도 굉장히 주목을 해요. 라파스라는 회사가 여러분들 어떤 회사인지 아십니까? 마이크로 니들,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면 바늘 있잖아요. 미세한 바늘,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미세한 바늘, 마이크로 니들 회사잖아요. 마이크로 니들 기술을 기반으로 의료 및 화장품 패치, 이것이 의료에도 쓰이지만 화장품 패치에도 쓰이죠. 그래서 이 패치는 여러분들 치매에도 쓰이잖아요. 치매 치료를 하기 위해서도 치매 패치에 마이크로 니들이 또 쓰인다고 하죠. 그러면 왜 중요할까요? 마이크로 니들 패치도 역시도요. 아프리카 국가가 얼마나 펄펄 끓는 나라예요. 아까 냉장 보관이 필요 없는 유바이오로직스의 기술도 굉장히 중요했죠. 그러니까 백신 이 액이 만약에 주사 형태로 간다면 분명히 냉장 형태가 잘 돼야 드라이 아이스라든지 냉장이 굉장히 우수한 기능을 갖고 있는 냉장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왜냐면은 내용이 변질이 되니까. 근데 아프리카 국가가 얼마나 뜨거운 나라냐고요. 근데 거기에 이 니들 같은 형태의 어떤 백신은 40도가 넘는 곳에도 변형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2년 동안요. 변형이 안 되는,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2년 동안 보관이 가능할 정도로 하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나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죠. 경구용 너무 좋죠. 그다음에 마이크로 니들 형태의 백신 보급이면요. 그냥 끝나는 거죠. 바늘형 백신과 비교해서 또 실질적으로 오미크론 기억하시죠? 코로나19의 변형된 우리 그 바이러스를 알고 있잖아요. 오미크론 퇴치 변이에 11배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 얼마나 라파스까지 볼만합니까? 그러면 우리의 차례대로 우리 한번 차트도 한번 열어서 보도록 할까요? 아까 전에 SK 바이오사이언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보여요? 뭔가 시작되는 듯한 느낌 들어요? 자, 여러분들 바이오사이언스가 시작되는 느낌이 든다. 1번 한번 눌러보세요. 뭔가 너무너무 괜찮은데.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이것만 보지 말라 그랬죠. SK 바이오팜까지 보라고 했잖아요. 바이오사이언스도 좋아 보이고 바이오팜도 뭔가 내용이 그럴싸해 보이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LG화학을 한번 보죠. LG화학도 한 차례 올라갔다가 여기서 뭔가 쫙 뽑았다가 내려와 있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매수할 만한, 최근에 거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월봉도 이제서야 5개월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왔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것도 한번 볼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이요. 이따가 제가 여기다가 SK 바이오사이언스, SK 바이오팜, LG화학
그리고 요거 한번 좀 보죠. LG화학도 너무너무 볼만하다 말씀드렸죠. 자, 그다음에 유바이오로직스. 얘도 좀 심상치 않은데요. 유바이오로직스. 괜찮죠. 어떤 거가 좋은지 여러분들 한번 SD 바이오 센서, SD 바이오 여러분들도 한번 차트를 한번 놓고 뭔가 한 차례 여기서 매집 형태의 이 SD 바이오 센터 나왔고 한번 올라갈 만한. 그럼 라파스라는 데는요. 비슷하네요. 얘네들. 차트들이 다 비슷하네요. 여기 한 차례 상승 나오고 LG화학까지 해서 SK바이오사이언스 뭐 다 해가지고 한 차례 앞전에 상승 나오고 다시 한번 눌러준 자리. 괜찮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회사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이 중에서. 그냥 가볍게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 공간은 소통하는 공간이니까 이야기 나눠주셔도 돼요. 어떤 게 좋아 보여요? 어떤 회사가 이 중에서 나는 딱 매매한다면 어떤 회사를 매매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우리 또 프라이어리티 님이 저렇게 또 정리를 해주셨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빌 게이츠에 대해서 더 이야기 나갈 거거든요. 백신에서 끝나지 않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일단 오늘 소개해드린 요 회사들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형태의 종목을 이야기를 한번 써주고 그 다음 이야기를 들어갈게요. 빌 게이츠가 과연 백신만 보고 갈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들 채팅에 그래도 나는 SK바이오사이언스, 바이오팜, LG화학, SD바이오센서, 유바이오로직스, 라파스. 이 오빠 모야님은 유바이오로직스 좋아 보인다 설명하셨고 또 여러분들이 몇 명 저한테 여기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제가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과연 빌 게이츠가 와가지고 백신 이야기만 하고 갈 것인가라는 거죠. 유바이오로직스가 좋아 보인다는 분이 나오셨고요. 또 있습니까? 자, 빌 게이츠가 사실은요. 우리나라에 방한을 꽤 자주 했어요. 의외로 이 사람의 행적을 보면 대한민국하고 굉장히 가깝게 소통하고 지내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나름 해봤어요. 우리 영웅무님은 또 SK바이오팜이 좋아 보인다? 자, 2013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죠. 이때 빌 게이츠가 방한을 했었고요. 자, 2022년에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방한을 해서 이제 악수를 나누는 모습인데 이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코로나로 아마 방한을 한 건 아니고 전화 통화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 백신 회사들이 너무너무 대단한 유수의 기업들이 있다.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본인 자선 단체를 도와다오라는 이야기를 문재인 대통령은 하고 그때 통화를 했던 거죠. 자, 이때 2013년, 2022년에 와서 뭘 했을까요? 2013년 때 와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했던 내용하고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했던 내용은 좀 달라요. 윤석열 대통령 때는 와서 분명히 백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갔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2013년 이 사람 젊네요. 얼굴이 훨씬 젊죠, 지금보다. 방한 때 원자력 협정을 위해서 한국에 온 거예요. 이때 원자력 관련해서 미국과 우리나라가 협정이 있었는데 잘 진행이 안 됐다고 해요. 저도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협정 관계에 있어서 서로 양측의 의견이 좀 분분해서 이때 잘 안 됐을 때 한국에 온 빌 게이츠 원자력 협정 백기사로 나선다. 원자력 협정 빌 게이츠 칼론. 그러니까 2013년 지금 우리 올해 2025년인데 두산 에너빌리티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소형 SMR 관련해서 모멘텀이 불어닥치고 있는데 이 사람은요 벌써 20년 전에 이걸 찜한 거예요. 매년 22% 폭발 성장할 친환경 에너지로 SMR을 꼽은 거예요. 빌 게이츠는 이미요. 자, 이 얘기가 이해 가시는 분들 1번 한번 눌러봐 주세요. 그렇죠? 자, 제가 중요하게 꼽는 내용 중에 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분이 와서 백신도 너무너무 중요하겠지만
그냥 와서 이번에 그냥 갈까라는 생각이에요. 이분이 지금 주목하고 있었던 것은요. 이미 20년 전부터 소형 SMR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의 테라파워라는 소형 SMR 회사가 있죠. 한번 읽어보죠. 테라파워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2008년에 설립을 했어요. 이미. 미국의 혁신적 SMR 기업이다. 이 회사는 나트륨 냉각 고속로 등 4세대 원자로와 SMR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30년이면 이제 아직 얼마 안 남았죠. 미국 와이오밍주의 첫 상업용 SMR 발전소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테라파워의 SMR은 기존 원전 대비 안전성과 효율성이 뛰어나고 AI 데이터 센터 등 차세대 산업의 전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누가 같이 뛰어들었습니까? 테라파워에. 아시는 분? 지금 제가 이 글에는 나와 있지가 않은데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와 같이 이를 도모한 사람이 누구죠? 아시는 분? 워렌 버핏이에요. 자, 워렌 버핏이라는 거 얘기 들으신 분은 일자 2개 찍어주세요. 자, 워렌 버핏이에요. 버핏도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특히 여기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SK그룹과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이라고 하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따가 제가 내용 끝나고 해드리도록 할게요. HD현대, 엔비디아 등 국내외 대기업과 글로벌 벤처캐피탈 사무 형식으로 테라파워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어요. 너무 중요하죠. 근데 SK그룹 하면 아까 백신 쪽도 여러분들 관련이 굉장히 있는 게 보이셨죠? 자, SK그룹의 그룹하고는 바이오 백신 프로젝트도 원전 프로젝트도 함께하는 SK네요. 자, 여러분들 이게 이해 가시죠? 그래서 테라파워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을 했고요. SK그룹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워렌 버핏은 원래 두 사람이 되게 친하거든요. 친구예요. 워렌 버핏하고 빌 게이츠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 우리나라에서는요. SK그룹하고요. 굉장히 친분이 있어 보여요. 자,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 한국 수력 원자력 하면 한수원이잖아요. HD현대, 엔비디아 등 국내외 대기업과 글로벌 벤처 캐피탈 사모 방식으로 테라파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엔비디아도 들어가고요. HD현대가 또 여기 들어가고 한수원이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SK는 2022년 약 3천억 원, 한수원은 SK가 설립한 목적법인 SPC죠. 통해서 지분을 확보했고 여기 테라파워의 성장 스토리에 동참하고 있다. 미래 에너지 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잖아요. 자, 테라파워는 SMR 기술의 설계 이게 이제 치료용 방사선, 동위 원소 공급, 아까 소듐이라 그랬죠. 나트륨, 냉각 고속로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어쨌든 2008년에 설립을 했고 워렌 버핏의 전력회사 이게 이제 퍼시픽 코프인데 여기하고 미국 와이오밍주의 소형 원자로 실증로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아까 버핏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통해서 뭘 볼 수가 있냐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는 결국에는 오픈 AI를 인수한 거나 마찬가지죠. 대규모 지분을 투자했으니까요. 오픈 AI는 정말 AI 회사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게 SMR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MS가 마이크로소프트는 원래 여러분들 그냥 IT 회사였지만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AI가 원자력을 깨웠다. 전 세계가 SMR 투자하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MS는 미친 거예요.
그 행적을 보면 여기까지 미쳤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오늘도 그냥 단순하게 저를 만나서 예쁜 스토리를 뭐 듣기 위해서 앉은 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 미국 테라파워 관련주를 좀 본다면 일단 HD 현대. 이전에 이제 투자에 들여서 테라파워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결정이다. HD 현대는 우리가 조선주로만 많이 알고 있었지만 이 안에 속을 들어가다 보니까 테라파워의 협력이 있었더라. 자, 그래서 이 HD 현대의 조선 쪽만 담당하는 중간 지주사가 바로 HD 한국조선해양이죠. 테라파워에 440억을 투자한 바가 있고요. 나트륨 원자로라고 아까 그랬죠. 소듐. 어쨌든 이쪽에 관련돼 있는 거예요. 아, 이거 한국을 뺐네. HD 한국조선해양이요. 그러니까 관련주로 해서 HD 현대,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이 여기에 관련돼 있다는 게 이해 가시는 분들은 7번을 한번 눌러보주세요. 7번. 아, 조선주로만 알고 있었지만 7번을 한번 여러분들 눌러봐 주세요. 이해 가시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 아까 전에 우리가 백신 이야기만 한 게 아니라 이것까지도 우리가는 포함되어 있다. 자, 그러면 그다음에 미국 테라파워 관련주 하면은요. 미국 테라파워 SMR 기자재 공급사로 누가 또 꼽힙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어떤 회사로 도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요. SMR 부분에서 반도체로 말하면 파운드리 회사, 백신으로 말하면 CMO 회사, 그러니까 공장을 자처하는 에너빌리티는 소형 SMR의 공장을 자처하는 어떤 그런 회사로 지금 거듭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미국 테라파워의 소형 모듈 원전 사업이 주기기를 공급한다라고 또 주기기를 공급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와 있는 거죠. 2024년 12월 두산 에너빌리티는 테라파워하고 SMR 주기기 제작성 검토 이게 2024년 12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꽤 지났죠. 몇 개월, 6개월 이상 지났죠. 근데 이번에 들어오니까 이것도 우리가 봐야 될 요소가 아닌가 얘기가 이렇게 듭니다. 그다음에 테라파워 관련주로 SK그룹은 뭔지 모르게 너무 친하잖아요. 빌 게이츠하고 백신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원자력도 그렇고 SK이노베이션 탄소 감축 실현을 위해 카본 투 그린 전략의 다른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SK이노베이션, SK 주식회사 SK 그냥 지주사 SK 한국 수력 원자력 한수원하고 손잡고 테라파워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그죠? 그럼 여기서 봐야 될 것이 이노베이션도 보고 SK도 보고 한국전력, 한전기술, 한전 KPS까지 또 연결고리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것이 바로 이번 주 여러분들하고 해드리는 내용이에요. 공감 일정. 여러분도 오늘의 공감 일정은 어땠어요? 우리가 이거 눈여겨봐야 되겠죠? 이 사람 왔다 가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자, 오늘 공감 일정은 그래서 빌 게이츠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어떠셨어요? 많은 것을 또 공부했고 인사이트를 얻었습니까? 거기에 SK이노베이션 거기 말고 한수원 것도 넣어야 돼요. 그렇다면 한국전력, 한전 KPS, 한전기술도 거기 들어간다는 거죠. 오늘은 어땠어요? 좀 많은 것도 또 얻었습니까? 네. 그래서 모르죠. 박윤진 대표의 이거는 인사이트예요. 백신 얘기는 당연한 거예요. 워렌 버핏이 오는 이유 중에 워렌 버핏이요. 죄송해요. 빌 게이츠가 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당연히 백신은 들어가는 것 너무나 당연해요. 그런데 와서 백신 얘기만 하고 갈까?
제 생각에는 원자력 얘기도 하고 이번에 테라파워 얘기도 하고 가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인사이트예요. 음. 그렇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어때야 돼요? 지금 좋아요, 구독 눌러 주셔야 되겠죠? 자, 제 오늘도 저와 함께 이 자그마한 어떤 인사이트를 얻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알람 설정까지 해 주시면 좋겠죠? 참.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인제 센 주식으로 넘어갈게요. 센 주식은 어떤 주식이 센 주식이라고요? 제가 삼성전자도 그렇게 많이 얘기했잖아요. 삼성전자의 작년부터 시작된 매집은 무엇이다? 회사가 매집을 하고 있다. 어떤 형태를 통해서? 자사주 매입. 2000 그때가 언제입니까? 2016년 때도 자사주 매입을 거대하게 했어요. 그것도 4차례나 걸쳐서 자사주 매입을 한 삼성전자거든요. 그렇게 매집을 하고 나서 1년 이상 매집을 하고 나서요. 갑자기 2018년, 2019년, 2020년 뭐가 왔대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왔대요. 그러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폭등을 합니다. 이번에도 저는 뭔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작년에 삼성전자는요. 정말 너무 주가가 똥값이어서 다들 괴로워했었는데 그때 마침 회사가 자사주 매입 소식이 나왔어요. 정말 잘 가려면 이렇게 큰 삼성전자도요. 몸집이 큰 삼성전자도요. 매집이 되어야지 움직여요. 매집이 되어야 돼요. 매집이 제일 중요해요. 센 주식의 기본 공식은요. 매집이에요. 일단. 자, 매집이 된 종목이 본상승으로 올라가는데 이 본상승에서 본격적인 상승이 막 이제 시작되는 게 바로 본상승인데 본상승에서 매수할까요? 매집 단계에서 매수할까요? 저는 비추세인 매집보다는 추세가 보이는 시작되는 비로소 시작된 상승 추세에서 매수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근데 본상승쯤 되면 본상승 좀 많이 올랐네 이런 느낌이 뭐 저점 대비 바닥 대비 좀 올랐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 단계를 본상승에 하고 이 매집 단계 중간 단계를요. 본상승 초입을 단계를 둬서 어느 정도 예측 단계로 보는 거죠. 본상승 초입은 좀 예측 단계예요. 이 본상승 이 단계는 좀 확신의 단계라면 어느 정도 예측을 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본상승 초입에서 본상승으로 올라갈 때 이제 수급하고 지표가 보강이 되면서 천천히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막 거래량 거래 대금이 막 팡팡 터지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이제 돌파라고 하는데 이 돌파해서 본상승 올라갔다고 하죠. 예, 본상승 구간을 거치고 상승이 나오다가 어느 정도 시세가 더 추가 상승하지 않고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센 주식들. 자, 그런 경우에 우리는 낙폭과대라고 합니다.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자, 본상승 여기 꼭지에서 낙폭과대까지 내려오면은요. 여기서 마이너스 구간이 마이너스 한 40%, 50%도 돼요. 마이너스 3, 40%는 기본이고요. 심하면 마이너스 50%까지 빠져요. 낙폭과대가 그 정도로 고약해요. 여기서 다시 한번 이것이 햄버거가 갈 종목이라 그러면 여기서 끝이 아니죠. 끝이 아니라 여기서 다시 한번 중간 매집이 또 시작돼서 다시 한번 수급하고 지표가 보강이 되면서 또다시 본상승으로 올라가죠. 이거를 8번, 9번 하면 햄버거 이미 주가가요. 10배가 있어요. 이것을 한 2번 정도 하면은 한 300%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상승 낙폭 요 구간이 몇 번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 종목의 운명이 결정이 돼요. 근데 무조건 낙폭과대에 있다가 본상승을 간다는 공식은 여러분들 조금 여기서는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왜? 8번, 9번 갔는데 이거를 8번, 9번 했어요. 10번째도 당연히 다시 올라가겠지 했는데 웬걸요. 이때 돌파 매매가 나오기도 하지만 여기서 못 가가지고 낙폭과대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반대로 이제 8번, 9번 상승했으니까 거기서 상승 동력을 더 이상 잃어버려서 본인이 탄생한 매집 단계로 본인이 탄생한 고향으로 내려온 종목들이 있었죠. 그때 이제 수급하고 지표가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되는데
이때 2차 전지들이 이런 모습이었잖아요. 2차 전지들이 정말 본상승 끝자락 갔다가 낙폭과대 갔다 다시 본상승 갈 줄 알았는데 안 가고 여기서부터 이제 본인 태어난 고향으로 내려가서 이제서야 매집이 거의 2차 전지 종목들은 이제 매집이 거의 완성이 되고 이제 좀 오를까 하는 본상승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대거 많잖아요. 어쨌든 낙폭과대라는 거는 왼쪽에 반드시 본상승 이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오늘은 이번 주 센 주식은요. 제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을 것 같아요? 이번 주 센 주식은 여러분들 자, 두구두구두구 한번 기대를 해보세요. 첫 번째 종목은 한화비전이에요. 한화비전은요. 어떤 자리에서 드린 것 같아요? 한화비전은 어떤 자리에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한화비전. 자, 두 번째 종목은 LGCNS입니다. LGCNS는 본상승 초입일까요? 본상승일까요? 돌파일까요? 낙폭과대일까요? CNS. 자, 세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에코프로 BM을 소개했죠. 에코프로 BM이 이번 주 굉장히 잘 갔어요. 이번 주 센 주식은 또 에코프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에코프로뿐만이 아니라 코스모화학, 코스모신소재, 2차 전지 종목들이 솔직히 많이 있더라고요. 추천할 만한 종목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종목이니까 인벤티지 랩이요. 인벤티지 랩도 좋지만 뭐 블루엠텍도 같이 봐도 되는 네. 그런 상황인데 자,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어떤 종목이 제일 마음에 듭니까? 혹시 보셨어요? 한화비전? 한화비전 어떤 회사예요? 한미반도체와 한미반도체의 이 독점을 깬 회사 아닙니까? 그쵸? TC본도. 자, 한화비전은 어떤 자리 같아 보여요? 여러분들 이건 어떤 자리 같아 보여요? 하나비전은 이 종목은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죠. 자, 그 다음에 에코프로. 그냥 에코프로는 어떤 단계일까요? 뭘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 전에 LGCNS. LGCNS는 어떤 단계일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보이지 않습니까? 왠지 LGCNS는 왼쪽에 상승 이력이 있는 걸로 봐서는 낙폭과대일 것 같죠. 낙폭과대예요. LGCNS는요. 본상승이 이렇게 나오고 나서 이렇게 밀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거와 닮아 있어요. 10만 원이죠. 보세요. 여기 꼭지가 10만 원인데 여기 6만 5천 원대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고점 대비요. 마이너스 3, 40%는 그냥 기본으로 때립니다. 자, LG CNS 그리고 에코프로도 보여드렸고 뭔지 보여드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벤티지 랩. 인벤티지 랩도 어떤 상황으로 보입니까? 이것도 어쩐지 낙폭과대 느낌이 물씬 풍기는 느낌 아닙니까? 6만 천 원까지 갔는데요. 3만 원까지 내려와서 반토막이에요. 자, 이 낙폭과대라는 게 이만큼 반토막도 날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 이해 가시는 분들이요. 50이라는 숫자를 해보세요. 반토막 50. 50이라는 숫자를 한번 넣어주세요. 네. 6만 천 원에서요. 이게 지금 2만 9천 원까지 간 거예요. 6만 천 원에서 2만 9천 원? 6만 천 원에서 2만 9천 원이면 여러분들 이거 2만 9천 원대까지 갔으면 반토막도 더 반토막이죠. 자, 반토막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 가시 낙폭과대가 50이라는 숫자를 한번 넣어주세요. 예, 50이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이해 가셨죠? 그래서요, 이걸 낙폭과대라고 저는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낙폭과대를요, 정말 장기적으로 하락한 종목 있죠. 진짜 시장에서 이제 소외돼가지고 더 이상 사람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종목을 낙폭과대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에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에서 봐봐요. 50% 마이너스도 허다하게 하나요. 장기적으로 완전히 계속 하락한 우하향 종목을 저는 이제 낙폭과대라고 하지 않고요. 그건 장기 하락 소외주라고 저는 불러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위에서 물린 분들 굉장히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장기 하락 소외주에는 뭐 어떤 종목이 여러분들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장기 하락 소외주가 이런 종목이 장기 하락 소외주일 것 같아요라고 여러분이 꼽는 종목이 있습니까? 전부 낙폭과대 같은 인벤치지랩 엊그제 상승해서 다시 본상승 가려는 건지 모르겠다. 워낙 변동성 큰 아이라. 그렇죠. 변동성이 크니까 조심해서 매매를 해야 되겠죠. 자, 어떤 종목이 여러분들은요, 굉장히 장기 하락의 이 대표적인 종목이 혹시 뭐 알고 계신 종목 있으면 저도 지금 딱히 떠오르지가 않아서 그렇긴 한데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장기 우하향 하락했던 장기 우하향 종목이었어요. 이거 보세요. 148,000원에서 지금 20,000원, 지금 15,000원까지 갔죠. 그러니까 이거를 낙폭과대로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장기 하락 소외주의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종목인데 저는 이런 종목을 낙폭과대라고 하지 않아요. 이거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이제 매집이 이제 완성이 어느 정도 밑에 구간에서 되면 이제 본상승 초입으로 가겠죠. 낙폭과대가 아니라. 본상승 초입으로 가야 되겠죠. 이게 지금 148,000원에서 말이 되냐고. 148,000원에서 15,000원대까지 떨어졌어요. 자, 여러분들 이해 가시는 분들 한번 1번 한번 눌러봐 주세요. NC소프트 같은 종목도 있었네. 장기 하락 우하향 장기 하락 소외주예요. 이거는 정말 그냥 낙폭과대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정말 잘못 들어가면 여러분들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거나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거나 하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시간이 연속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낙폭과대는 낙폭과대지만 이제 다시 올라올 구간이야. 그것도 빠르게. 이걸 낙폭과대로 저는 꼽는 거예요. 저의 낙폭과대 종목은 좀 다른 여러분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방송을 마무리할 건데요. 오늘도 여러분들 좀 괜찮으셨습니까? 질문 좀 있으면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질문 있으세요?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는데 토요일 날 이 시간 만나 뵙는 거는 좋으세요? 장기 하락 소외주의 코스모 신소재 모든 2차 전지가 다 그랬어요. 네, 모든 2차 전지가 다 코스모 신소재. 당연하죠. 23만 원대 종목이 지금 여기까지 갔으니까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와. 93,000원대에서요. 이것도 장기 하락 소외주였던 거죠. 2차 전지가 다 이 모양이에요. 이것만 이런가요? 지금 뭐 LG화학도 마찬가지. LG화학도 장기 하락 소외주예요. 제가 여기서 약간 종목 상담식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동방이란 종목이 예전에 제가 소개를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다면 이 종목은 어떻게 보여요? 그동안에 소외가 되었겠죠. 소외가 되었다가 이제 조금씩 고개를 들어주고 빠지고 고개를 들어주고 빠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결국에는 바닥을 잡고 제가 봤을 땐 매집에 아직 본상승이 일어나지 않은 뭔가
본상승을 가기 위한 몸부림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최근에 그래도 주봉에서 꽤 올라오는 흔적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아직도 뭔가 매집이 덜 됐다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설프고 인제 장기 하락 소외해서 이제 좀 고개를 좀 들어줄까? 이런 느낌의 일주일에 2번 해요. 일주일에 2번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인제 그거는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향후에 누구랑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좋죠. 아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앵커님과 같이 할 가능성이 큽니다. 8월 말부터. 좋죠. 여러분들 굉장히 말 잘하고 주식 좋아하고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네. 저랑 오랫동안 국고처를 같이 했던 최기훈 앵커랑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한 번 정도는 더. 이건 저 혼자서 하는 방송이고요. 최기훈 앵커랑 같이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일주일에 2번이죠? 예. 좋다. 그죠? 네. 일주일에 2번을 저를 만날 가능성이 있다. 한 번은 이렇게 저랑 토요일 날 만나서 미국 증시 끝난 거 또 공감 일정도 보시고 또 같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는 근데 유튜브가 될 것 같아요. 기대가 커요. 참사랑님, 청사랑님, 한별님. 네. 와우. 주바이님. 앞으로 만약에 그 방송이 8월 30일 부터 만약에 생기면 여러분들 저랑 함께 우리 기훈 MC랑 함께 참여해 주시는 거죠. 꼭 오셔서 해 주셔야 돼요. 토요일 날에는 이렇게 박윤진 대표가 해 드리는 국고초 포맷에 제가 해 드리는 이 공감 일정과 이 2-3주 일정을 여러분들 보시고 그리고 아마 일요일 날이 될 것 같아요. 일요일 날 저녁 밤 두구두구두구두구 밤 9시가 될 가능성이 큰데 거기에서는 뭐를 할 거냐. 여러분들 밤 10시쯤 되면 9시 10시쯤 되면 뭘 봐야 돼요.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뭘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가이드를 해 드릴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죠? 당장 이거는 2-3주 거로 내가 해 드리잖아요, 이 방송에서는. 근데 그 방송에서는 진짜 인제 일요일 밤이니까 다음 날부터 월요일이 시작되는데 그 한 주간 동안 뭘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1시 48분인데 다들 인제 식사 시간이고 맛있는 점심들 되시고 또 편안한 주말, 재밌는 주말 되시고 가족들과 잘 보내시다가 이제 또 치열한 월요일부터 한 주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신청해 주시고 또 알람 설정까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할게요. 또 오늘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만나서. 반가웠고 계속 저와 함께 이 시간에 만나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